부처님 사리를 가져온 자장율사 신라 7세기. 신라에 김무림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좋은 집안의 높은 벼슬까지 지내 모두들 부러워했지만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바로 늦도록 아들이 없는 것이었지요. 제게 아들이 생기면 부처님께 바치겠나이다. 김무림 부부는 저를 찾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어요. 큰 별이 품속으로 뛰어드는 꿈이었지요. 10달 뒤 튼튼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김무림은 기뻐하며 선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선종은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 세상살이가 어찌 이리도 더덥단 말인가. 선종은 홀로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 가시덤불 속에 들어앉아 불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선종은 자장스님이라고 불렸어요. 선덕여왕이 자장스님에게 나란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불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벼슬길에 나갈 수 없소이다. 선덕여왕은 화난 척하며 슬쩍 겁을 주었어요.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목을 베겠노라.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소. 선덕여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말았지요. 자장스님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여기 있으면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그러다 보면 깨달음을 얻기 힘들 텐데. 자장스님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불도를 닦는 데만 힘을 쏟았지요. 때때로 산새들이 물어다주는 열매를 먹으며 오랫동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지냈답니다. 하루는 자장스님이 깜빡 잠들었는데 꿈속에 하늘나라 신이 나타나 말했어요. 특별히 그대에게 5가지 계율을 내릴 것이니 잘 지켜나가도록 하여라. 계율, 스님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자장스님은 꿈에서 깬 뒤 곧장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저분이 그 유명한 자장스님이라며? 벼슬도 뿌리치고 불교의 가르침을 좇는 분이셔. 자장스님은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갔어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청량산에 머물면서 공부를 이어가는데 꿈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계율을 내려주기도 하고 낯선 스님이 찾아와 가사와 사리를 건네기도 했어요. 문수보살, 석가모니의 왼편에서 지혜를 맡아보는 보살. 가사, 스님이 장삼 위에 걸쳐 입는 주황색 옷. 사리, 부처님이나 스님의 죽음에서 나온 뼈.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야. 자장스님의 이름은 당나라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가 당나라의 서울인 장안으로 오자 황제께서 귀한 선물을 보낼 정도였지요. 스님, 부디 이 나라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오. 황제께서도 그렇게 부탁하셨소. 하지만 자장스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부처님의 참뜻을 더 깨쳐야 하는데 호화로운 대접이나 받으며 여기에 머물러야 하나? 자장스님은 황제에게 글을 올렸어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불법을 닦고자 합니다. 황제도 자장스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자장스님은 그 길로 종남산에 들어갔어요. 깎아지른 벼랑 위에 작은 암자를 짓고 밤낮으로 불도를 닦았어요. 그렇게 꼬박 3년을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더욱더 높아졌어요. 자장스님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선덕여왕이 당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장스님을 꼭 신라로 보내주시오. 자장스님은 불경과 불상, 황제가 내려준 푸짐한 선물을 들고 드디어 신라로 돌아왔어요. 선덕여왕은 물론 온 백성이 기뻐했지요. 자장스님은 분황사에 머물면서 가끔씩 궁궐에 들어가 불경을 가르쳤어요. 어려운 불경도 알기 쉽게 풀이해주니 모두들 자장스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지요. 한 번은 황룡사에서 불법을 전하는데 갑자기 단비가 내리더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어요. 호, 신기한 노릇일세. 하늘도 뛰어난 스님을 알아보는 거겠지. 자장스님은 대국통이란 높은 벼슬에 올라 통도사를 세우는 등 불교 발전에 힘을 기울였어요. 세월이 흘러 자장스님도 나이가 들었어요. 아, 예전에 문수보살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구나. 한 번은 꿈속에서 태백산 갈반지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달려갔지만 구렁이들만 칡덩굴처럼 엉켜 있었어요. 자장스님은 그 자리에 정암사라는 절을 세웠지요. 얼마 뒤에 한 노인이 자장스님을 찾아왔어요. 희한하게도 죽은 강아지를 짊어지고 있었지요. 자장은 어디 있는가? 한번 만나야겠소. 안 돼요. 아무나 뵐 수 있는 스님이 아니오. 노인과 문지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왔나 보군. 자장스님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은 답답한 듯 가슴을 쳤어요. 자기 자신에만 빠져 있으니 나를 몰라볼 수밖에. 노인은 죽은 강아지를 부처님 보좌로 만들더니 훌쩍 올라타고 공중으로 휙 솟구쳤어요. 저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셨어. 자장스님이 뒤늦게 허둥지둥 쫓아갔지만 문수보살은 빛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자장스님은 안타까워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답니다. 부처님 사리를 가져온 자장율사. 자장율사.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장율사는 진골 출신인 김무림의 아들이라고 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불법을 공부했어요. 이때 왕실에서 진골 출신인 지장율사에게 자장율사에게 재상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완강하게 거절했지요. 자장율사는 더 깊은 공부를 위해 636년 당나라로 갔어요. 청량산에 들어앉아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자장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계유를 주었어요. 이튿날 한 스님이 찾아와 그 계유를 해석해주고 가사와 사리도 주었어요. 그 뒤 자장율사는 종남산으로 깊이 들어가 불법을 닦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643년 선덕여왕이 당나라 태종에게 글을 올려 자장율사를 돌려보내라고 부탁했어요. 불경과 여러가지 불교용품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온 자장율사는 대국통이 되어 불교를 널리 전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통도사라는 큰 절을 세우고 정암사를 비롯한 다른 절들도 세웠지요. 자장율사는 예전에 청량산에서 만났던 문수보살을 내내 기다렸어요. 하루는 웬 노인이 죽은 강아지를 짊어지고 자장율사를 찾아왔어요. 자장율사는 노인을 그냥 돌려보냈지요. 뒤늦게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깨닫고 쫓아가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자장율사는 안타까움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불국토 사상이란 무엇일까요? 불국토란 부처님이 머무는 땅이란 뜻이에요.
자장률사는 신라가 본 뒤부터 불국토라고 주장했어요. 신라에서 불교는 결코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신라는 오랜 옛날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완전한 나라라고 했지요. 자장률사는 불국토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썼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에 시달리던 신라 사람들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 불법을 통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자장률사가 부처님 사리를 중국에서 가져와 황룡사 구충탑에 모심으로써 여러 불교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불교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요. 선덕여왕은 왜 자장률사를 불러들였나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여자라는 이유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안으로는 여왕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지요. 선덕여왕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 위기를 다스리고 불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힘을 다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643년 당나라 태종에게 청해서 자장률사를 신라로 불러들였어요. 선덕여왕은 자장률사를 대국통으로 삼고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 발전을 꾀하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끊임없는 선택과 깨달음. 왜 자장률사라고 부를까요? 스님은 본디 이름을 버리고 불교식 이름을 새로 받아요. 그것을 법명이라고 하지요. 자장도 법명이에요. 그런데 자장 스님을 왜 자장율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뛰어난 스님을 가리켜 대산이, 선산이 하고 높여 부르는데 율사도 마찬가지예요. 율사는 특히 불교 계율에 능통한 스님을 가리키는데 불교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여 훤히 아는 스님을 그렇게 부르지요. 왜 높은 벼슬을 마다했나요? 선덕여왕은 자장율사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것은 자장율사가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하지만 자장율사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심지어 목을 베겠다는 위협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말로 굳은 의지를 드러냈지요. 자장율사는 화려한 벼슬길과 고된 불제자의 길을 놓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자장율사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그 선택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왜 당나라로 건너갔나요? 자장율사는 혼자서 불법을 깨치는데 한계를 느꼈어요. 더 나은 공부를 위해 과감하게 당나라로 갔지요. 공부에만 전력을 다한 덕에 꿈의 문수보살도 나타나고 깊은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어요.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도 크게 존경받았지만 선덕여왕의 부탁에 미련 없이 신라로 돌아와요. 넓은 곳에서 공부하며 얻은 결실을 신라 백성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였지요. 그것이 바로 자장율사의 진정한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문수보살을 몰라보았나요? 자장율사는 대국통이란 높은 벼슬에 올라요. 스님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셈이에요. 그런데 높이 오르고 보니 맨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은 걸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문수보살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자장율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심정으로 문수보살을 기다렸고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아프게 반성했다는 이야기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통도사. 통도사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영축산에 있어요.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율사는 통도사를 세워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불법을 전파했어요. 이 절을 세울 때 연못에 용이 9마리 있었는데
다 항복을 받고 한 마리만 남겨 저를 지키게 했대요. 그런 전설이 서린 연못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통도사는 고려시대에 확장되어 대웅전인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을 지었어요. 임진왜란 때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고 부처님 사리도 도둑맞았는데 포로가 되었던 백옥거사가 부처님 사리를 되찾아왔다고 해요. 통도사처럼 불상 대신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궁은 설악산 봉정암과 오대산 상원사 등 4곳이 더 있어요. 527년 신라 불교 받아들임 2차돈 순교. 553년 신라 황룡사 지음.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왕위 오름. 645년 신라 황룡사 구층탑 세움.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아비지가 세운 황룡사 구층탑. 신라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의 일이에요. 중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자장스님은 태화지라는 연못가에서 웬 도인을 만났어요. 황룡사를 지키는 용이 내 맏아들이라오. 그대가 신라로 돌아가서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외적이 감히 넘보지 못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요. 도인은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8년 뒤 자장스님은 공부를 모두 마쳤어요.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와 선덕여왕 앞에 섰지요. 폐하, 나라를 위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 그게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자장스님은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아뢰었어요. 선덕여왕은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구층탑을 세우려 하니 기술자를 모아보시오. 폐하, 이 나라에는 아직 그만한 기술자가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방법을 찾아보시오. 이웃나라 백제에는 뛰어난 기술자가 많다 하옵니다. 백제에 도와달라고 청하는 건 어떨런지요? 의논 끝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사신이 귀한 선물을 갖고 백제로 건너갔어요. 백제왕은 무슨 꿍꿍이 수작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보물을 왜 보냈는지 까닭을 밝히시오. 사신은 선덕여왕의 뜻을 자세히 전했어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겠다고. 백제왕은 곰곰 생각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부처님을 만드는 일이니 도와주겠소. 백제에서는 아비지를 보냈어요. 아비지는 백제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기술자였지요. 신라에서는 기술자 200여 명을 뽑고 이찬, 김용춘을 책임자로 내세워 일을 시작했어요. 이찬, 신라 때 벼슬의 17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이간이라고도 함.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주시오. 나무 하나, 돌 하나라도 참된 마음으로 다뤄주시오. 김용춘은 기술자들을 다독이며 당부했지요. 구층탑에 기둥을 세우는 날, 아비지는 너무 고단해서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무섭고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백제가 망해 백성들이 불길 속에 아우성치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꿈이라지만 머리끝이 쭈뼛 서는구나. 혹시 백제에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아비지는 자나깨나 고국 백제를 걱정하느라 아예 일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하더니 해가 어디로 사라진 듯 주위가 컴컴해졌어요. 어둠을 뚫고 늙은 스님과 장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아비지가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늙은 스님과 장사는 영차영차 힘을 합쳐 커다란 기둥을 단숨에 일으켜 세웠어요. 기둥이 구름을 뚫고 우뚝 솟았어요. 아비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늙은 스님과 장사는 어디로 갔지? 두 사람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늙은 스님과 장사가 왜 기둥을 세웠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비지는 문득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그분들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틀림없어. 일손을 도왔다고 날 꾸짖으러 오신 거야. 아비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백제 걱정은 있고 황룡사 9층 탑에만 정성을 쏟았지요. 드디어 황룡사 9층 탑이 완성되었어요. 우뚝 솟은 탑은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보기만 해도 절로 고개가 숙여졌죠. 탑의 기둥 속에는 자장 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사리, 부처님이나 스님의 주검에서 나온 뼈. 부디 신라의 복을 주소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 걱정 없이 살게 해주소서. 사람들은 탑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무렵 신라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르는 전쟁에 지쳐 있었어요. 살림살이도 어려워 고통과 상처가 깊었지요. 구층탑이 완성됐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열심히 기도나 하세. 사람들은 우뚝 솟은 황룡사 구층탑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번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나서서 왕을 말렸어요. 신라에는 황룡사 구층탑을 비롯해서 보물이 셋 있는데 신라를 지켜준다고 들었사옵니다. 함부로 공격하면 화를 입는다 하옵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소. 왕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구층탑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층은 신라를 둘러싼 아홉 외적을 나타낸다고 해요. 황룡사 9층 탑에 깃든 신비로움 덕분인지 탑이 완성된 뒤로는 실제로 외적의 공격이 줄었어요. 또 신라는 꾸준히 힘을 길러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요. 하지만 신라의 자랑이었던 황룡사 9층 탑은 1238년 몽골의 침입 때 불길에 휩싸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아비지가 세운 황룡사 9층 탑. 황룡사 9층 탑.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 9층 탑은 선덕여왕 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나라로 유학 갔던 자장률사가 태화지라는 연못가에서 도인을 만났는데 그는 황룡사의 용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황룡사의 9층 탑을 세우면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고 했어요. 유학을 끝내고 신라로 돌아온 자장률사는 선덕여왕에게 황룡사의 9층 탑을 세우자고 했어요. 선덕여왕은 탑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백제의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백제 기술자인 아비지가 신라로 건너와 신라 기술자 200여 명과 함께 황룡사 9층탑을 완성했어요. 그 무렵 신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여왕이 다스린다는 이유로 신라를 무시했고 비담과 염종 등 신라의 귀족은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선덕여왕은 황룡사 9층탑을 완성한 뒤 불심에 호소하여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싶었을 거예요. 황룡사 9층탑은 각각의 층이 다른 나라를 나타내요. 1층은 외, 2층은 중화, 3층은 우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 8층은 여적, 9층은 예맥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이웃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탑을 세웠다고 해요. 꾸준히 힘을 길러가던 신라는 황룡사 9층탑을 세운 지 23년 만에 삼국통일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된답니다. 황룡사 9층탑은 어떻게 복원했나요? 황룡사 9층탑은 1238년 몽골 침략 때 불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황룡사 9층탑을 그대로 복원해냈어요. 비록 황룡사 9층탑은 사라졌지만 경주 남산 바위의 9층탑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9층탑 아래에는 사자가 지켜 서 있고 추녀 끝마다 풍경이 달린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황룡사 9층탑이 확실하다고 보고 그 모습을 본떠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하게 되었어요. 신라의 3대 보물은 무엇인가요? 신라의 3대 보물은 황룡사 장육존상, 진평왕의 옥대, 허리띠, 황룡사 9층탑이에요. 황룡사 장육존상은 높이 5m가 넘는 불상으로 제24대 진흥왕 때 만들어졌어요. 인도의 아소카 왕이 배에 실어 보낸 철과 금이 우연히 신라에 닿아 그것으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옥대는 제26대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옛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선물로 바쳤다고 해요. 황룡사 9층탑의 힘.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세웠나요? 황룡사 9층탑은 높이가 80.16m나 된다고 해요.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무려 30층이 넘는 높이예요. 게다가 이 탑은 목탑이에요. 나무는 돌이나 쇠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무게 때문에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만한 목탑을 세웠다면 탑 하나로 온 세상의 건축 기술을 알린 셈이지요. 당시 신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국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는 약한 나라였지요. 신라로서는 황룡사 9층탑이라는 거대한 탑을 완성함으로써 주변국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황룡사 장육존상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큰 불상을 만들려다 실패하자 재료를 배에 실어 보냈는데 신라가 그것을 받아서 장육존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도가 포기한 것을 신라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통해 신라의 힘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담긴 이야기지요. 온 세상의 힘을 모아 만들었다고요? 처음에는 황룡사를 지키는 용의 아버지라는 도인이 나타나 9층탑을 세우라고 권해요. 또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등이 거기에 보태지지요. 부처님은 물론 용처럼 신비한 존재, 또 그 당시 권력을 자랑하던 황나라 황제 등이 힘을 모아주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데 셋이 힘을 모아주었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황룡사 9층탑은 온 세상에 힘을 모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황룡사 9층탑은 신비한 힘을 지녔나요? 탑이 완성된 뒤 부처님 사리까지 모시게 되어 9층탑은 완벽한 힘의 결정체가 되어요. 하늘과 땅, 부처님과 인간,
우리나라와 중국, 신라와 백제가 한데 뭉쳐서 얻은 값진 보물이지요. 신라 사람들은 이 보물의 힘으로 고구려의 침입도 막았고 삼국 통일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황룡사 9층탑의 힘은 고구려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탑을 세워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황룡사 9층탑이 당시 신라의 국력과 기술력이 빚어낸 보물임에는 틀림없어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황룡사.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이었어요. 지금은 절터만 남아 옛날의 웅장함을 말해주지요. 1238년 몽골 침입으로 불타버렸는데 1976년부터 발굴이 이루어져 옛 모습이 조금씩 밝혀졌어요. 황룡사터는 무려 8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초등학교 교실 360개를 합한 것보다 더 넓지요. 여기에서 높이 182cm, 너비 105cm나 되는 대형 침이 장식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황룡사가 얼마나 웅장한 규모였는지 상상하기에 충분해요. 황룡사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에 있었어요. 경주 한복판에 자리 잡아 신라의 중심 사찰 역할을 했고 자장과 원효 같은 유명한 스님들이 이곳에서 강론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했어요. 황룡사는 애초에 궁궐로 지으려던 것인데 갑자기 황룡이 나타나는 바람에 절로 고쳐짓고 이름도 황룡사라고 지었다고 해요. 553년 진흥왕 때 짓기 시작하여 17년 만에 완공되었답니다. 황룡사터 사적 제6호. 황룡사는 고구려 시대에 몽골 군사들의 침입으로 불탔어요. 현재 이곳에는 웅장한 구층탑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초석이 남아 있어요. 527년 신라 불교 공인 2차돈 순교. 553년 신라 황룡사 지음.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왕위 오름. 645년 신라 황룡사 9층탑 세움.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